중앙정치 이면까지 알아보는 톡 쏘는 정치 이야기. 매주 다양한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어제 국회에서 추모제를 갖고요. 희생자들을 예도하고 또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국회가 이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추모제를 공식적으로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에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어제가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였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참가한 가운데 추모제가 열렸는데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다짐하는 행사가 됐네요. 예,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약속을 정부서부터 많은 시민들이 늘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식 주최를 한 사회적 재난 관련 추모제로서는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도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아니냐 하는 그런 반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 추모제가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추모제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고요. 희생자 유가족 120여 명 그리고 여야 의원이 함께 60여 명이 참석해서 그 규모에서도 상당한 그런 추모 집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국회가 무한한 책임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국회가 온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는 특히 대통령에게 유족과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런 국회의 목소리를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는 정부가 되어야 할 텐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좀 더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추모식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44초 정도의 예도 발언만 하고요. 책임이나 사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참 이게 바로 안타까움의 근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에 국무회의가 열렸거든요. 15분간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고 또 시민들과 또 피해 유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국무회의를 지켜봤습니다. 공식 추도 행사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여기서 사과나 어떤 책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이죠. 대통령은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무려 14분여의 발언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가서 44초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애도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정도면은 한 12초, 13초 정도 될까요? 그리고 나머지 30초간은 결국은 또 훈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렇게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유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진상규명의 토대 위에서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도 책임 있게 느껴야 될 분이 굳이 청와대에서 용산까지 대통령실을 옮김으로써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올해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감도 못 느끼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내내 추모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건 그렇다고 쳐도요. 최소한 이런 진솔한 애도, 그러니까 애도에는 반드시 같이 느끼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그런 영향을 끼치거나 그거에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 모두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이재명 대표였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서 그 책임감에 대해서, 그리고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치인을 대표해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너무나 비교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오후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가공 및 요약을 한 명태균 메모장 파일이 공개됐는데, 이 메모장 파일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에게 직보한 정황이 좀 확인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질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대선 후보로 나섰던 본인이 직접 기획하거나 혹은 관여한 대선 사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미래학문연구소가 지난 2022년 2월 28일에서부터 3월 8일까지 무려 9차례나 대선 면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이른바 대선 면밀 조사는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공표는 하지 않더라도 이 조사를 통해서 일종의 그 여론전을 갖다가 펼치는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요. 대선 전날인 2022년 3월 8일에 500자 분량의 텍스트 메모장을 작성하라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지시를 한 사실 녹취록과 더불어 바로 이 메모장 자체가 확인이 된 건데요. 네. 통화한 녹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서 이전까지 만들었던 거 말고 그냥 퍼센테이지만 정확하게 나오게 압축적으로 메모장으로 작성을 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통화 17분 뒤인 6시 52분에 강혜경 씨는 텍스트로 된 메모장 파일을 카톡으로 전송을 합니다. 대선 전날이었고요. 본인이 이미 다른 녹취에서 했던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 설명이 어려워지니까 대안으로 이 텍스트 메모장을 보낸 게 아니겠느냐. 이 텍스트 메모장을 보낸 것은 딱 한 번입니다. 9차례나 대선 면밀 조사를 했지만 텍스트 메모장으로 보고를 한 건 딱 한 번. 즉 긴박한 상황에서 대면 보고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바꿔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1년의 그 미공표 여론조사, 그렇지만 신고되지 않은 그런 불법 여론조사의 핵심에 대통령 본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청취자 2461번 쓰는 청자님께서요.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 관련해서 용산 이전이 없었다면 이런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라는 또 의견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평론가님, 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보고를 받은 사례는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틀 전에 여사 보고용이라는 제목의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도 확인됐네요. 진짜 지금까지의 사례만 갖고도요, 김건희 여사는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이었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강력한 그런 조종자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022년도 대선이 있었을 때 당시서부터 줄기차게 명태균 씨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자료들을 갖다 보고받았어요. 거기에는 심지어 지금 지방선거에 특히 서울시장 관련돼 있는 이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밝혀진 그런 특종은 지선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평소 김건희 여사를 3호로 지칭하는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 1000개를 한번 돌려보자라고 5월 30일에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6일 지방선거 이틀 전이었고 여조 공표 금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1000개의 샘플을 하루 만에 완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이 여론조사가 정말 엄격하게 제대로 된 여론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각 시간대별로 샘플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연령별, 지역별 이런 다양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루 만에 1000개를 완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 대개는 3일 정도의 여론조사 기간을 확보를 하고 1000개 샘플을 채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 만에 다 채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표면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그 표면을 통해서 누구의 심기를 보존하기 위한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수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시민언론 뉴탐사에서는 이틀 연속 쌍방울 김성태의 위증 의혹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어제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언론 뉴탐사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단독 보도 내용을 재확인했네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수양 어머니라고 본인을 얘기하는 임모 씨가 있습니다. 이 임모 씨는요, 승려이면서 1000억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이전서부터 2022년 대략 한 3, 4월 경서부터 이 뉴탐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공감 TV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선물하는 등 그런 행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열린공감 TV와 사이에서 굉장히 말썽이 일으키고 지금 소송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당시 그때 2년서부터 시작해서 강진구 기자와의 만남을 쭉 이어오면서 다양한 그런 일종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강진구 기자한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지난 5월 29일 날 아주 충격적인 녹취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김성태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족처럼 알고 지내는 사이고 어려울 때는 본인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회사를 키우는데 이력을 담당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신의 조카가 실제로 몇몇 그런 사업에 관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나노스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조카가 투자도 하고 심지어 히토류를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 히토류의 또 매장의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내면서 그 어느 언론에도 없었던 얘기들을 다 털어놓은 겁니다. 핵심은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를 본 적도 없고 전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억지로 이화영 지사가 사회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고리로 해서 그물망을 덮씌워가지고 잡아넣었다라는 그런 증언입니다. 이 증언의 내용이 굉장히 정확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쌍방울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시세라든가 또 뭐 주가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대북송금 관련 재판의 증거로 제시가 되고 이에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네. 어제죠. 화요일 날은 김성태 본인의 2시간 인터뷰가 있었고 이 부분의 중요 내용들이 소개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에서 김성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쟁점이 마닐라에 이호남이 와서 대북 계약금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날짜를 법정 증언과 다른 날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때도 역시 마닐라에서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주장은 마닐라에서 한 번, 심양에서 한 번, 최소한 2번 이상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긴밀하게 마치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재판 기록에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부 재판정에서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변화들을 앞으로 어떻게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한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뭐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좀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하소연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 그 야당 대표가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 밝혀졌는데요. 네. 이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당시 김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변할지 몰랐다. 뭐 이런 하소연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허은하 대표는 거절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충격적인 것은 사실 그 특검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의 대표를 직접 영부인을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특검과 관련돼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이해 당사자를 만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해 당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토로한 것도 부적절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예 만나자고 해서 만남까지 성사가 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그 로비라고 볼 수가 있는 사안인데요. 이런 사안들이 폭로가 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런 공포는 네.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중간에 좀 전화 연결 상태가 살짝 좀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모여서 이 공동 입장문을 내놨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입장이 담겨 있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참 흥미로운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오세훈, 박형준,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등 이렇게 5분인데 17대 국회에서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당시에 소장파 개혁파 모임이 있었습니다. 새정치 수요 모임이라고요. 이 수요 모임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그 MB계가 3분이시고 그리고 친박계가 2분이시고 이래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 친윤, 뭐 친한 이런 식으로 계파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보면은 확실한 이제 친윤으로 구분되는 분도 있고 또 계파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내놓은 그런 성명서를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만난 이유는 국민의힘을 뭔가 개선하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해안을 갖다 좀 도와주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그 어떤 입지에 맞는 그런 입장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경원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 분이고 또 오세훈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에 한동훈 그 대표가 경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위한 모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정주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국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요. 전국의 좀 변화 상황,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